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사회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이 소중한 까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회교과서는 70에서 75쪽까지, 또 송파탐험대는요, 50에서 51쪽까지 살펴봅니다. 네, 먼저 교과서 70쪽을 펴주세요.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이 소중한 까닭을 알아봅시다. 네, 잘 읽었습니다. 교과서 70쪽에는 민찬이라는 남학생이 등장하는데요. 민찬이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봅니다. 민찬이는 동전과 지폐에 그려진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림을 살펴보니 정말 민찬이가 책상 위에 동전과 지폐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동전은 10원짜리 동전을 보고 있고요. 지폐는 5,000원권과 만원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탑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나 건물도 있었다고 하네요. 민찬이는 우리나라 돈에 그려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전부터 10원짜리 동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원짜리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뒷면을 보시면 10원이니까 숫자 10이 쓰여 있고요. 위쪽에는 발행한 연도, 또 아래쪽에는 한국은행이라고 쓰여 있죠. 발행한 기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앞면을 잘 보시면 한글로 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10원짜리 동전 앞면의 이 그림은요. 짜잔, 실물로는 이겁니다. 자, 이것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5,000원권 지폐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짠,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면과 뒷면을 살펴봐 주세요. 특히 앞면을 자세히 보실 텐데요. 앞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이분은 바로 율곡 이이 선생님이십니다. 자, 율곡 이이 선생님은요, 조선시대 때의 대학자예요. 굉장히 업적이 뛰어난 유명한 학자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율곡 이이 선생님의 왼편에 보시면 바로 요런 기와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와집은 강릉 오죽헌 몽룡실입니다. 강릉 오죽헌의 몽룡실의 실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5,0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주 똑같죠? 자, 이걸 왜 5,000원권 지폐에 넣었느냐면 이 몽룡실은요, 조선시대 학자인 율곡이 선생님이 태어나신 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학자이신데 그 학자가 태어났던 방마저도 기리기 위해서 5,000원권 지폐에 몽룡실을 그림으로 넣은 겁니다. 이번에는 만원권 지폐를 살펴봅니다. 만원권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보실 텐데 먼저 앞면에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세종대왕님이시죠. 네, 한국인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너무나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요. 세종대왕님이 앞면에 있습니다. 반면 뒷면에 보시면 웬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본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둥그런 이 물체 무엇일까요? 자,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혼천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럼 혼천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네, 혼천이란 바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기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기구는요, 천체의 변화와 위치 등을 관측할 때 사용한 기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천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천체 할 때의 천은 하늘천을 의미하고요. 체는 물체 할 때의 체예요. 하늘의 물체? 그게 뭘까요? 하늘의 물체라 하면 쉽게 말해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별이나 행성을 말하겠죠. 그러니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별의 변화와 위치 등을 관측
관찰하고 측정할 때에 사용했던 기구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 기구를 발명하게 되면서부터요, 조상들은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농사 짓는 데 적용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건요, 조선시대 세종 15년, 즉 1433년에 정초, 박연, 김진 등이 제작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종 15년에 발명한 이 혼천의가 10,000원짜리 지폐, 세종대왕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혼천의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다보탑 살펴봤고요. 또 혼천의도 봤습니다. 또 강릉 오죽헌의 몽룡실도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 모든 것은 모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화유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서 71쪽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사는 민찬이는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이 민찬이가 조사한 문화유산들을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유산의 뜻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먼저 민찬이가 경상북도 경주시에 산다고 했는데 경주의 위치 잠깐 확인하고 갑니다. 자, 경주는 선생님이 지도에서 주황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민찬이가 알아본 첫 번째 경주의 문화유산은요, 바로 경주 동궁과 월지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71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인데요. 신라의 왕자가 머물던 곳으로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덕대왕 신종의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에서 만든 범종입니다. 그런데 이 범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범종은요, 절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 보고 모여라 할 때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띵 하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또는 시간이 몇 시다 라고 알려줄 때 시간에 맞게 종을 또 띵 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지금이 몇 시구나 하고 알겠죠. 자, 요럴 때 쳤던 이 종이 바로 범종이에요. 그런데 이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범종들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래요. 사진만 보더라도 사이즈가 굉장하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렇게 성덕대왕 신종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개의 사진 위에 보시면 유형문화유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유형을 살펴보면요. 이건 한자어인데요. 유형할 때의 유는 있을 유, 형은 모양형입니다. 즉 모양이 있다 이런 말이죠. 즉 유형 문화유산은 모양, 즉 어떤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경주 동궁과 월지 형태가 있죠. 네, 형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성덕대왕 신종 형태, 모양 있나요? 네, 있죠. 있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는 문화유산을 조금 어렵게 유형문화유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형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인 무형문화유산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정말 쓰여 있지요. 이때 무는 한자로 없을 무입니다. 형은 똑같이 모양형이겠죠. 따라서 모양, 즉 어떤 형태가 없는 그런 문화유산을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무형문화유산, 아니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문화유산이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잠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크게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야금 병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야금 병창이라는 것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민요나 판소리의 한 부분을 부르기도 하는 그런 전통 예술을 말합니다. 자, 사진을 좀 보실까요?
네, 한 분이 가야금을 지금 연주를 띵띵띵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술 부분에 보시면 마이크가 설치돼 있죠? 노래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민요나 판소리의 노래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걸 한자로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야금 병창은 좀 어렵지만 가야금과 창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야금 병창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예술입니다. 또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통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한지, 나무, 가죽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화살을 담는 긴 통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 장인을 말합니다. 이것도 형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 솜씨가 탁월한 이분의 그런 기술, 이것 자체를 문화유산이라고 보는 거죠. 즉 예술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요. 또 기술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정해진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술, 기술, 솜씨, 능력 이런 것도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걸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교과서 71쪽의 하단에 아래쪽에 보시면 문화유산의 의미가 잘 정리돼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화유산이란 건축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축물로는 다보탑, 오죽헌, 경주의 동궁 등이 있었죠. 또 과학 발명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 발명품은 바로 혼천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예술활동, 방금 전에 살펴봤죠? 가야금 병창, 또 기술, 어떤 기술을 살펴봤나요? 우리 전통장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여러 문화 중에서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문화유산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렇게 세 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교과서 72쪽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찬이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 또 슬기와 멋을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또 다른 4개의 문화유산을 더 소개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살펴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향교의 모습인데요. 향교는 지방의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있었던 국립지방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향교에서는 교육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향교로 알 수 있는 조상들의 생활 모습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제사와 교육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왼쪽 위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사진이 있는데요. 그건 실제 향교의 모습입니다. 함께 살펴봐 주세요. 다음으로 첨성대를 좀 보겠습니다. 첨성대는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던 경주에 있는 시설인데요. 그림 위에 보시면 실제 사진이 동그라미 속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첨성대로 알 수 있는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옛날에도 별을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림처럼 공부를 했을 거예요. 별을 공부하고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기후를 잘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알게 된 사실을 농사 지을 때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향교와 첨성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향교와 첨성대는 모양이 있는 유형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누비에 관해서 좀 알아봅니다. 자, 누비는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어서 꿰매는 손바느질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누비를 잘하는 장인, 그걸 누비장이라고 하는데요. 누비장의 손바느질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천을 두 개를 놓고 그 사이에다가 솜을 넣은 상태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렇게 손 바느질로 꿰매면요, 이런 식의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뿐이 아니라 이불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비를 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두 개의 천 사이에 솜을 넣었다고 했죠. 네, 솜을 넣으면 무척 따뜻하겠죠? 바로 튼튼하고 따뜻한 옷과 이불을 만들어 입거나 덮기 위해서 누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손 바느질 솜씨, 그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누비 솜씨가 뛰어나신 분을 누비장인, 즉 누비장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바로 우리나라 누비장이신 김혜자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너무나 그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로 지정하고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손 바느질 솜씨 얼마나 뛰어난지 작품을 잠깐 살펴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누비장 김혜자 선생님의 작품 중 일부입니다. 누비 솜씨를 이용해서 치마와 저고리를 아름답게 완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탈춤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탈춤은 탈을 쓰고 춤추며 노래와 이야기를 하는 놀이 연극을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탈춤을 즐겼을까요? 탈춤에는 가난한 백성이 못된 양반을 혼내거나 비웃는 내용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탈춤을 통해서 이 가슴에 맺힌 불만이나 한을 자유롭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누비와 탈춤을 살펴봤는데요. 이 누비와 탈춤은 무형문화재에 속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교과서 7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고장의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 한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민찬이는 경주에 살고 있다고 했으니 경주의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가 한 편 소개되어 있겠죠. 민찬이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서 읽어봤다고 합니다. 제목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김대성 이야기인데요. 만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시대의 모량리라는 마을에 효심이 깊은 대성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흥륜사 스님이 대성을 찾아오자 대성은 자기가 가진 작은 밭을 보시했습니다. 이때 보시는 불교 용어인데요. 불교에서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즉 대성이 착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한 지 며칠 후에 대성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재상 김문양의 집에 갑자기 계시가 있었습니다. 모량리에 살던 김대성이 너의 집에 다시 태어나리라. 네, 얼마 후에 김문양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아이는 바로 김대성이 환생한 아이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뒤에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걸 환생이라고 표현하죠. 청년이 된 대성은 어느 날 토암산에서 큰 곰을 사냥했습니다. 대성은 사냥에 성공하고는 흐뭇하게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대요. 꿈속에서 대성이 사냥한 곰이 피를 철철 흘리며 대성을 잡아먹겠다고 무섭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림을 보세요. 대성이 지금 겁에 질렸죠? 살려주세요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대성은 잠에서 깨어나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곰을 사냥했던 곳에 장수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대성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이때 현생이라는 말은요, 불교 용어인데요. 현재의 생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지금의 부모님을 말하죠. 지금의 부모님은 재상 김문양과 그 부인입니다. 그 둘을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석굴암도 지었대요.
이때 전생이라는 말 역시 불교 용어인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73쪽 만화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그 어머니가 바로 전생의 어머니겠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을 정리하면 고장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조상들이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었죠. 김대성이라는 분은요, 전생과 현생의 부모님 모두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각각 불국사와 석굴암을 모두 지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김대성 이야기에 등장하는 불국사와 석굴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데요.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사진과 같은 곳인데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이 강의의 초반에 함께 살펴보았던 다보탑 기억나시죠? 이 다보탑도 불국사 안에 있는 탑입니다. 석굴암 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에 있는데요. 토암산 중턱에 보시면 돌로 된 굴, 석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굴암인데 국보 2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사진으로 보시는 이것은 석굴암 안에 있는 본존 불상입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74쪽을 보세요. 여기에는 고장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체험활동과 전시회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민찬이는 우리 고장, 즉 경주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활동, 전시회 등도 찾아가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좀 가봤나 봐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화랑도 체험활동입니다. 이 화랑도라는 것은요. 신라 귀족 중에서 지혜롭고 몸이 튼튼한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평소에는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익혔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용감하게 적과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랑도들이 했던 활동을 그대로 재현해보는 체험활동이 경주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인데요. 신라의 천년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전시, 공연, 체험 등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꼭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과서 75쪽을 보세요. 흥미진진 코너인데요.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속마을은 어디일까? 이죠. 이 신문기사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신문기사를 읽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 속에는 경주 양동 민속마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마을은 우리나라 최대 크기의 가장 큰 민속마을이래요. 그런데 마을 속에는 국보, 보물, 민속자료 등 문화유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요, 그 마을 사람들은 전통 혼례식, 한복 입고 떡매치기, 다양한 전통놀이 등을 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흥미진진한 기사. 여러분 이 영상이 다 끝나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송파탐험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파탐험대 50에서 51쪽을 열어주세요. 자, 우리 고장에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까요?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친구들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과서 51쪽에 그 이름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도가 있죠? 거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좀 살펴보면요. 우리 송파구에는요. 일단 서울 삼전도비가 있고요. 서울 몽촌토성, 서울 풍납동 토성과 같은 토성들도 있습니다. 또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 방이동 고분군, 고분군이 두 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석거리 공원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고장의 문화유산이 많다니 우리 고장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잡누리와 자매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문화유산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 슬기와 멋 등을 잘 알 수 있었죠. 또 문화유산은 크게 형태가 있는 이것과 형태가 없는 예술, 기술 등의 이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빈칸 여러분 채울 수 있나요? 먼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유형 문화유산입니다. 또 두 번째 빈칸에는 그 반대인 무형 문화유산이 되겠죠.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